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도움을 청하는 미국의 탄원. 2. 시진핑의 음모. 3. 중국은 왜 한국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반도체 기술은 현재의 대국들의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계산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반도체 기술은 우리의 의사소통, 업무 수행 및 심지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반도체 기술은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대국들은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여 정치적 이벤트와 데이터를 모니터링, 감시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에 접근하여 정책 및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은 강력한 정보 시스템과 통신을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실행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국들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메시지 전달과 대중 감동을 통해 권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정치가들은 현재 소셜미디어 및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또한 고급 군사 도구 및 공격 시스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진 반도체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한 대국의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수집 및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대 무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경쟁은 현재의 대국들 간의 무기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이틀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미국이 대만을 폭격할 수 있다는 증격적인 사실을 언급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미국의 한 뉴스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은 TSMC와 같은 반도체 공장이 중국 손에 결코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만약 대만 침공에 성공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중국이 TSMC를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사시에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오브라이언의 발언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육군대학원이 낸 보고서에도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대만 공장 파괴를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도록 이른바 표적 초토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미 육군대학원의 이 보고서에는 다음 전략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위치한 삼성은 반도체 최첨단 디자인에 있어 유일한 대안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당면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 이유는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공급원은 한국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생산단지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입지는 실제로 매우 불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현재 한 단체에서 미국 대만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TF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 폭격을 언급했던 오브라이언은 이번 대만 체류 기간 동안 대만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은 물론 차이잉원 대만 총통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곧바로 대만 총통이 전격적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자 미국, 중국, 대만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엄청난 저자세를 보이는 만큼 중국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9박 10일간 일정으로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첫 경유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미국 땅을 밟자 잔뜩 붓기가 오른 중국은 만일 차이잉원이 미국 메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경우 결연한 반격을 하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차이잉원이 메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경우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6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만의 군사시설을 마비시키는 전자전까지 감행하겠다는 초강력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전은 전자장비를 활용해 적의 통신을 교란하거나 네트워크를 해킹해 피해를 주고 이를 아군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활동인데요. 홍콩 명보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总통과 메카시 의장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전자전을 통해 대만의 특정 목표를 공격, 마비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에 차이 총통이 미국 땅을 밟자 연일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쟁까지 르사하겠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달래는 듯한 뉘앙스로 대만 총통의 이번 미국 방문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들르는 경유 형식이며 경유는 방문이 아니다.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것이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대만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라며 오히려 달래는 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만 총통이 직접 찾았는데 사적인 방문으로 격화시킨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곳을 겨냥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의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반도체는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영역입니다. 중국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 사이버공안관리국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조사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며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중 11%인 33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이 중국에서 나왔을 만큼 마이크론에게 중국은 핵심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마이크론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이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의혹은 핑계일 뿐이며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출 통제 강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중국에 이러한 조치가 없었던 지난해 이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마이크론이 이미 실적 부진에 시달려 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거나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가 금지되기라도 한다면 마이크론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즉각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가 발표된 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4% 넘게 급락한 60.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얼마 전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2023회계연도 2분기 실적 설명 자료에 D램은 의미 있는 -5 비트 코로소를 기록할 것, 낸드는 전년 대비 비트 생산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중국이 때리기도 전에 이미 마이크론은 극심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순손실 23억 달러라는 최악의 문기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사실상 추가 감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자체적인 감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의 공개적인 감산 선언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감산 동참을 부탁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에 동참하지 않는 한 마이크톤의 감산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마이크론은 감산과 아울러 시설 투자까지 더 축소한다고 밝힌 데에서 속내가 드러납니다. 마이크론의 올해 시설 투자액은 7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분기 발표한 8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나 줄어든 겁니다. 전년 대비로는 40% 이상 시설 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마크 머피 최고 재무책임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올해 회계연도 내내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이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아예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그에 따른 감산 조치가 물가피해지자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이번 방미로 인해 다시 한번 TSMC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감이 부각되었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코너에 몰린 중국이 금기야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연일 경제안보 제재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두고 협력하자며 한국에 전격 손을 내민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을 두고 중국 측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까지 유도했는데 제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미국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매달린 것입니다. 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의 반도체 조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일본은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는 문구는 한국 측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허울 좋은 유화책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꿔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립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사정이 정말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서진핑 주석은 문집을 통해 반도체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때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심꺼지는 지난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6%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SMIC는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생산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MI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SMIC는 제2의 TSMC를 꿈꾸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던 만큼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 SMIC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하자 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레거시 반도체라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SMIC는 7나노 미세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IC의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해외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SMIC는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위해 SMIC에는 없는 ASML의 EUV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SMIC가 5나노미터 또는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MI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중국 상해교통대의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해교통대의 후웨이 교수입니다. 후웨이 교수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 스스로 고립되는 일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웨이 교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애국심에 불타는 주요 매체의 용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웨이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조차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탄압은 부당하지만 아직 중국 반도체는 그에 맞설 역량이 없다. 제재 이후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붙잡고 구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멸망이 원인이 되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무부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그 수법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잠복까지 하면서 한국 인력들과 직접적인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직원들은 퇴근 시간대에 한국 반도체 인력들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에서 받는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인데요. 기존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금액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선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리를 잘하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할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질스러운 1차원적 꼼수를 한국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직 및 출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조사 기관 설립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면 중국은 먼저 한국과 신뢰부터 쌓아야 할 텐데요. 적어도 뻔뻔한 인재 유출부터 중단하고 나서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 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 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드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척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영원 유문반 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 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너댓 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선 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 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열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농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음 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